시인 박노해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노래했다. 맞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는 사람만이 절망이기도 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1949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면서 두 차례 퓰리처상을 받았던 윌리엄 버크너는 노벨상 수상 연설문에서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문학은 삶의 용기를, 사랑을, 인간다운 삶을 가르칩니다. 적어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이미 공감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샘터에서 펴낸 문학의 숲을 거닐다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고 장영희 교수는 영문학자 장황록 교수의 딸입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많은 역경을 견뎌내며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영문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1985년 뉴욕 주립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번역가와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요. 2008년 세 번째 발병한 암투병 끝에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발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장애와 세 차례의 암투병 속에서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수필과 일간지 칼럼 등을 통해서 따뜻한 글로 희망을 전했던 장영희 교수는 2002년에 발간한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으로 올해의 문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는 작가가 2001년 8월부터 3년간 조선일보에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라는 북칼럼에 게재하였던 글을 모아 펴낸 책인데요.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작가가 좋아했던 문학 작품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형식의 글이지만 작품들의 주제와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글 61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느 봄날의 단상. 수업 시간에 늦어 불이 나게 학교에 들어서는데 어느새 피었는지 개나리 덤불이 노란 뭉게구름이 되어 교정을 덮고 있었다. 아, 봄이로구나. 문득 마음속으로 외쳤다. 신비로운 계절의 순환도 이제는 타성이 되어 하나도 새로울 것도 신기할 것도 없는 나이. 그저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 무심히 흐르는 세월 속에 어느덧 봄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책상 위에 쌓인 우편물들을 뜯어보니 미국 친구가 보내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얇은 책자가 있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작가 이름 중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름. 말테의 수기, 두이노의 비가 등 고독, 슬픔, 사랑, 죽음의 시를 쓰고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시인.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나오는 시인.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이 어떻게 내게로 왔는가? 햇살처럼 왔는가? 꽃눈발처럼 왔는가? 기도처럼 왔는가? 말해다오 라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연가를 부른 시인.
묘비명이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인 시인. 그리고 이렇게 자지러질 듯 샛노란 개나리가 필 때면 불현듯 밀려오는 향수처럼 내 어린 시절 어느 봄날과 함께 생각나는 이름이다. 릴케가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어느 시인 지망생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그의 사랑에 관한 정의이다. 우리는 어려운 것에 집착하여야 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자신의 고요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고독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알기에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고 다른 모든 행위는 그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은 모든 일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모든 존재를 바쳐 외롭고 수줍고 두근대는 가슴으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합일, 조화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선 홀로 성숙해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릴케에 의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자격이 필요해서 먼저 나 스스로의 성숙한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삶의 안일주의에 빠져 어려운 것을 피하고 나의 고요함을 잃은 지 오래고 남을 위해 하나의 세계가 되기는커녕 여전히 옹졸한 마음으로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는 나는 어쩌면 사랑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는지 모른다. 중년의 어느 봄날, 배고파 기절하면서도 시를 읽는 어리석음이 문득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웬일일까? 릴케라는 이름이 열정과 낭만을 잃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나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펴놓은 모양이다. 우동 한 그릇.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하니 마치 낯선 나라에 오기라도 한 듯 1년간의 나의 빈자리가 어쩐지 어색하고 낯설다. 그동안 서강대 캠퍼스나 신촌 부근에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우리 동네만 해도 전에는 없던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돌아온 지 약 보름.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오후에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명운이네를 찾아갔다. 분명 경성고등학교 앞 골목 안에 있었는데 골목 상인들의 업종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명운이네는 가게 자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다. 작은 구멍가게 한쪽을 빌려 떡볶이와 오뎅을 팔던 명운이 엄마는 그나마 경쟁이 심해지고 장사가 잘 안 돼 어디론가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가끔 퇴근길에 들르면 오뎅 국물에 우동을 말아주던 명운이 엄마. 몇 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10살짜리 명운이와 6살짜리 명식이를 혼자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늘 비좁은 엄마 가게 한 귀퉁이 쪽마루에서 안진뱅이 상을 놓고 숙제를 하던 명운이의 모습도 떠오른다. 일본 작가 쿠리 료에이의 우동 한 그릇은 바로 일본판 명운이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읽어 온 국회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섣달 금음날, 북회정이라는 작은 우동 전문점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주 남루한 차림새에 새 모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안주인이 인사를 하자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그녀의 등 뒤로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이 그들을 2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우동 1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부엌에서 세모자를 본 주인은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다.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은 세모자는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인 부부가 뒤에 대고 소리쳤다. 다시 한 해가 흘러 섣달 금음날이 되었다. 문을 닫을 때쯤 한 여자가 두 소년과 함께 들어왔다. 북해정의 안주인은 곧 그녀의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았다.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다시 2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하고 곧 부엌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3인분을 넣읍시다. 아니야. 그럼 알아차리고 민망해할 거야. 남편이 다시 우동 1.5인분을 끓는 물에 넣으며 말했다.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말했다. 엄마, 올해도 북해정 우동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지요?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좋겠는데. 소년들의 엄마가 답했다. 다시 한 해가 흘렀고 밤 10시경.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고쳐놓기에 바빴다. 올해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을 200엔으로 올렸으나 다시 150엔으로 바꿔놓는 것이었다. 주인장은 9시 반부터 예약석이라는 종이푯말을 2번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안주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10시 30분경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새 모자가 들어왔다. 두 아이는 몰라보게 커서 큰 소녀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우동을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자, 이리 오세요. 부인은 예약석이라는 종이푯말을 지우고 2번 탁자로 안내했다. 우동 2인분이요. 부인이 부엌 쪽에 대고 외치자 주인은 재빨리 3인분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부부는 부엌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세모자가 나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현아, 그리고 준아.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에게 고맙구나.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현이 네가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준이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준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썼어요. 12월 31일에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먹는 우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소리는 꼭 힘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부엌에서 주인 부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다음 해에도 북해정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푯말이 서 있었다. 그러나 세모자는 오지 않았고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다. 그동안 북해정은 나날이 번창해서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을 모두 바꾸었으나 주인은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두었다.
세 테이블들 사이에 있는 낡은 테이블은 곧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주인은 그 탁자의 역사를 설명하며 언젠가 그 세모자가 다시 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곧 이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불리웠고 젊은 연인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그 탁자에서 식사했다. 10수년이 흐르고 다시 섣달 금음날이 되었다. 그날 인근 주변 상가의 상인들은 북회정에서 망년회를 하고 있었다. 이번 탁자는 그대로 빈 채였다. 10시 30분경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다. 주인장이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말하려는데 젊은이들 뒤에서 나이 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추었다.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세모자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쳤다.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죠.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죠.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죠. 북회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 말입니다. 주인장과 안주인이 눈물을 닦자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다. 뭘 하고 있나? 저 테이블은 이분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 안주인이 이리 오세요. 우동 3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주인장은 우동 3인분이요? 하고 답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꽤 오래전에 읽었지만 아직도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귀결, 해피엔딩이 썩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 현실에서도 이런 해피엔딩이 가능할까? 아마 우동집 주인은 문 닫는 시간에 들어와 겨우 한 그릇을 시키는 가난한 세모자를 구박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죽도록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것이고 아들들은 의사, 은행원이 되기 전에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건 그냥 내 노파심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북회정 주인과 같이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명운인의 세모자도 지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바라본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우연히 그들을 다시 만난다면 우동 한 그릇 속의 세모자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허구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초원의 빛과 물 오징어. 가끔씩 잊을만 하면 편지를 주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통신이 전자우편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친구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스프링노트에 직접 손으로 쓴 장문의 편지를 보낸다. 오늘 온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막내가 다닐 재수학원 알아보러 시내 나갔다가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러서 물오징어 몇 마리와 빨간 고추를 샀지. 아침에 사소한 일로 애아빠랑 싸웠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 하려고 말이야. 막내를 낳고 나서 난 이상하게 빨간 고추 알레르기가 생겨 재채기를 하기 때문에 비닐봉투로 겹겹이 싸들고 집으로 왔단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다가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 하늘은 너무나 파랗고 햇볕은 밝고 투명하고 아파트들의 나무들에 벌써 초록색 물이 오르고 나도 모르게 아, 봄이로구나
하고 탄성이 나왔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 찬란한 봄볕 속에 서서 물오징어 보따리 들고 계속 재치기를 해대는 여자.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이. 아니, 봄이라는 것을 느껴본 것도, 아파트 뜰에 있는 벚나무를 본 것도 정말 얼마만인지 몰라. 네가 아는 김민숙. 초원의 빛을 외우고 윤동주의 시를 일기에 적고 꼭 시인이 되고 싶었던 문학소녀 김민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하루하루 이리저리 치대고 까불리며 껍데기만 남은 김민숙만 있는 거야. 초원의 빛. 민숙이의 가슴에 잊혀진 소녀 시절의 꿈을 일깨운 이 말은 내게도, 그리고 아마 중년을 넘은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어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나탈리 우드와 워렌 비티 주연의 영화 제목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의 개관신이자 낭만주의시의 대북격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영생의 깨달음에 붙이는 노래라는 장시 중 한때 그렇게도 찬란한 빛이었건만 이젠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민숙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땐가 언젠가 도시락을 못 사가서 점심을 굶은 날 오후에 달리기 시합이 있었어. 나는 정말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달렸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기증이 나도록 빈속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나는 배고픈 일이 없고 내 냉장고에는 손톱도 안 들어가게 음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공복감, 그리고 지금도 어디론가 필사적으로 달리고 싶은 열망이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은 왜일까? 워즈워스 하면 영문학도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무지개라는 유명한 시가 떠오른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인생 시작되었을 때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며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살아가는 나날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아마 지금 민숙이가 안타깝게 그리워하는 것은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늘 자연에 깨어있는 아이 같은 마음, 무지개를 보고 뛰는 가슴, 아름다운 시를 읽고 감동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인지도 모른다.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숙의 편지는 결국 희망을 말하며 끝나고 있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지금 내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누군가 내게 별과 꿈을 노래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물으면 아마도 쉽게 그러겠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의 내 삶이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물오징어 삶는 내 손이 부끄럽지 않고 저녁이면 다시 돌아올 가족이 있고. 그래, 난 기억해. 그 시의 다음 구절을.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들 어떠리.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곳에서 힘을 찾으리. 워즈워스는 낭만주의의 효시가 된 그의 유명한 시집 서정시집의 서문에서 시인을 정의한다. 시인이란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바위 같은 존재다. 그는 지지자요 보호자이고 어디를 가든 정과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민숙이는 잡지나 신문에 이름이 나는 시인은 아닐지언정 인간 본성을 옹호하는 바위 같은 진정한 삶의 신이 된 것 같다. 가던 길 멈춰 서서 어느 상가를 지나는데 아주 화려하고 예쁜 잠옷이 걸려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고가품 같았다. 얼마냐고 물으니 주인 여자가 손님이 입으실 거예요? 하고 되물었다. 사실 나는 호기심에 간만 물어본 것이지만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여자는 대답 대신 아래에서 내복 한 벌을 꺼내 앞으로 툭 던지며 재고 남은 건데 12,000원만 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이니 가난해서 고가의 잠옷은 엄두도 못 낼 거고 목발까지 짚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몸에 예쁜 잠옷이 가당찮다는 생각에서 그 여자 나름대로의 배려와 친절이었을 테지만 난 적이 불쾌했다. 이미 어디엔가 그 경험에 대해 쓴 적이 있지만 꽤 오래전 유학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어느 해 여름방학에 잠깐 귀국해 있는 동안 동생과 명품을 많이 판다는 패션가를 지날 일이 있었다. 난 별달리 다른 옷이 없었으므로 학교 다닐 때 입는 낡은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한참 윈도우 쇼핑을 하며 걷는데 동생이 어떤 옷가게 쇼윈도에 걸린 옷을 보더니 기필코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함께 가게 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입구에 턱이 너무 높아 동생만 들어가고 나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주인 여자는 탈의실에 들어간 동생을 기다리다가 문득 문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곤 대번에 얼굴색이 변하더니 동전 없어요. 나중에 오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제나 이제나 눈치 없기로 소문난 나는 그 여자의 말을 못 알아듣고 눈만 껌뻑이고 서 있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욱 표독스럽게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오라는데 안 들려요? 하는 것이었다. 그때 동생이 옷을 반만 걸친 채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뭐예요? 우리 언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제서야 주인 여자가 날 거지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체 장애는 곧 가난과 고립을 의미하는 사회에서, 그것도 유행의 첨단을 걷는 거리에서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걸친 것만 해도 못한데 결정적으로 목발까지 짚고 서 있었으니 거지가 될 필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시인 중에도 거지가 있다. 거린 시인으로 알려진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조모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13살 때 친구들과 도둑질을 하다 체포된 후 퇴학을 당하고 액자 공장에서 도금 기술을 배우지만 그 일을 혐오해서 몰래 책을 읽다가 들키기 일쑤였다. 조모가 죽자 그는 고향을 떠나 일정한 직업 없이 걸식을 하면서 방랑한다. 그러나 28세 되던 해 그는 금맥이 터졌다는 소문을 듣고 미국으로 가서 서부로 가는 화물 기차에 뛰어오르다가 떨어져서 무릎 위까지 절단한 장애인이 된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외다리로는 거린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자 시인이 되기로 작정. 서너 편의 시를 종이 한 장에 인쇄해 집집마다 다니며 팔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자비로 출판한 시집 영혼의 파괴자외를 계기로 그는 특이한 삶을 산 방랑거린 시인으로 서서히 관심을 끌기 시작,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그의 대표작 가던 길 멈춰서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맵시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까짓거 동정 구하는 거지로 오인되고 예쁜 잠옷 안 입으면 어떠랴. 온 세상이 풍비박산 나는 듯 왁자지껄 시끄러운데 나는 이 아름다운 봄날 가던 길 멈춰서서 나뭇가지에 돋는 새순을 한번 만져보고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본문에 있는 글 가운데 자식들 교육 때문에 중학교 교사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세탁업을 하면서 사는 김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을 이제 와서 후회는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젠 꽤 살만하고 아이들도 다 대학에 보냈죠. 영어도 이젠 큰 문제 없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사를 다 알아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들으면 그냥 그저 그런데 심수봉 노래를 들으면 가슴을 펑펑 때리는 게 이 왼수 같아도 이 내 나라 내 핏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태어나고 나의 조상들이 살던 나라를 조국, 마더 컨트리라고 하죠. 아무리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사회 돌아가는 게 못마땅해도 버릴 수도 없고 심지어 이곳을 떠나 살다 보면 그리워지기까지 하는 게 내 나라, 내 땅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